이 이야기가 실화라면 믿으시겠어요?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 텐데요. 아수라장인 미국에서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생활 15년 만에 제 평생 이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 LA 전역이 완전히 전쟁터로 변해버렸죠. 월요일 오전 편집장 톰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LA에서 대규모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당장 비행기 타고 현장으로 가라는 지시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단순한 정치 집회 취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경찰들이 훨씬 많았고 공항 직원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택시 기사는 다운타운 쪽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도로가 봉쇄됐다는 거였어요. 하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헐리우드 블러바드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이 완전히 대치하고 있었죠. 양쪽 모두 흥분한 상태였고 경찰 바리케이드 사이로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해온 수많은 시위 현장 중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극명한 경우는 드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로 구호만 외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양쪽 진영의 눈빛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죠. 누군가 돌을 던지는 순간 모든 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경찰들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시위대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폭력의 확산 속도였죠. 단 몇 시간 만에 평화로운 시위가 완전한 폭동으로 변해버린 거였어요. 상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약탈도 시작됐어요. 전자제품 매장과 의류점들이 첫 번째 표적이 됐어요. 제가 목격한 바로는 평소 LA 시민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약탈에 가담하고 있었죠.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경찰도 완전히 밀리기 시작했어요. 로드니 킹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경찰관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지원 병력을 요청했지만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방위군 투입도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주정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해가 저물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다운타운 일대는 완전히 무법지대가 됐고 불길이 여러 곳에서 치솟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지만 병원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응급실마저 과부하 상태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날 저녁 겨우 호텔로 들어와 다른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헐리우드와 다운타운의 참혹한 상황만 보도하고 있었는데 한 지역만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지도를 펼쳐보니 그곳이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지역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곳만 조용한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편집장님과 상황을 공유하자 편집장님은 코리아타운 취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제 LA 전역이 난리였는데 유독 그 지역만 조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라 미국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무력 시위대가 한인타운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현장으로 가기 전에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시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얼마 전 있었던 탄핵 시위 영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충 훑어볼 생각이었는데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는데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고 있었죠. 미국에서 이런 규모의 집회라면 반드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밀치거나 다투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도 충돌이 없었죠. 미국의 시위 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알고리즘을 둘러보던 중 외국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나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100만 명이 모였다가 사라진 광장이 원래 상태보다 더 깨끗해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죠.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위 문화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믿기지 않아 다른 한국 시위들도 찾아봤는데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평화롭고 질서정연하며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시위 중에도 길거리 공연이나 플래시몹 같은 문화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국인들에게는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행사인 것 같았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궁금해졌어요. 같은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는 시위라고 하면 의례 폭력과 충돌을 연상하게 되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육의 차이인지 문화의 차이인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료 조사를 마치고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는 길에 어제 참혹했던 광경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베니스 블러바드를 지나면서 보니 상점들의 유리창이 박살나 있었고 거리에는 아직도 깨진 유리와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경찰 테이프가 곳곳에 쳐져 있었죠. 불탄 자동차들도 여러 대 보였어요. 하지만 웨스턴 애비뉴에 접어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어요. 상점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마켓 앞에서는 할머니들이 여유롭게 장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폭동이 벌어졌는데 이곳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웠어요. 코리아타운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차에서 내렸을 때 올림픽 블러바드와 베니스 블러바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무장한 민간인들이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경찰이나 주방위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군복은 아니었지만 전술조끼를 입고 있었고 무전기를 차고 있었죠. 제가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정중하게 신분증을 요청했어요. 지금 코리아타운 내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부도 경찰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냉정한 각오가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 같았어요. 신분증을 건네주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건물 옥상마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망원경과 무전기 같은 장비들을 들고 있었죠. 체계적으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검문소 요원이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방문 목적을 물었어요. 기자로서 취재차 왔다고 설명하자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어느 매체 소속인지까지 상세히 확인했죠. 하지만 전혀 위압적이지 않고 정중하게 진행됐어요. 마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검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커다란 보온 도시락을 들고 검문소로 다가왔거든요. 뚜껑을 열자 김밥과 계란말이 떡볶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검문소 직원들에게 수고한다며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에 검문소 직원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할머니께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도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며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장면을 미국에서 본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검문소 직원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검문 절차가 끝나고 안쪽으로 들어가려는데 또 다른 차량이 검문소에 도착했어요. 젊은 백인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검문소 직원이 차를 세우고 신분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 남성은 처음에 당황하더니 이게 뭐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문소 직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죠. 그러면서 다른 선택지도 제시했어요. 검문을 원하지 않으면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고 검문을 받았어요. 신분증을 확인받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순순히 들어갔습니다. 검문소 직원의 프로페셔널한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전문성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죠. 주변을 더 둘러보니 노르망디 애비뉴 쪽과 베르몬트 애비뉴 쪽에도 비슷한 검문소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코리아타운 전체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조직력과 계획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검문소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담당자에게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대답했어요. 1992년 LA 폭동 이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자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92년 폭동 때 한인 상점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받았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무력했다고,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순찰조 정도였는데 점점 체계가 갖춰졌다는 거였죠. 퇴역 군인들과 경찰 출신들이 합류하면서 전문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는데 갑자기 그의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쪽 진입로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검문소 담당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즉시 다른 팀원들과 무전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황 보고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픽업 트럭 3대에 무장한 백인 남성들이 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들이 코리아타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죠. 검문소 담당자가 저에게 잠시 뒤로 물러나 있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곧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안전한 거리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자로서 이런 현장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실제로 픽업 트럭들이 나타났어요. 3대의 차량에는 각각 서너 명씩 타고 있었는데 모두 군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정규군은 아닌 것 같았죠. 민병대나 자경단 같은 느낌이었어요. 차량 앞쪽에는 성조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검문소에 도착하자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였어요. 자신들은 애국 방위군이라며 이 지역의 치안을 확인하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약탈을 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시위대의 모습이었죠. 그러자 검문소 담당자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현재 이 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다른 루트를 이용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자기 드론이 나타나더니 민병대 차량들 위를 선회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작은 크기였지만 카메라가 달려있는 게 보였죠. 실시간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드론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던 것 같았죠. 그들은 단순한 한인 상점가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이런 첨단 감시 시스템이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건물 옥상에서 갑자기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니 경고 신호 같은 게 들려왔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레이저 포인터나 조준경 같은 걸로 경고하는 것 같았죠. 그 이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트럭에서 내린 민병대원이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드론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큰 크기였고 스피커가 달려 있었죠. 드론에서 경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송 내용은 간단했어요. 현재 불법 침입 시도로 간주되고 있으니 즉시 철수하라는 거였죠. 그러지 않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뭔가 계산이 틀렸다는 표정이었죠. 이런 수준의 방어 체계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세 대의 트럭은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민병대가 물러간 직후 검문소 담당자가 저를 한 사람에게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검문소를 지휘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면서
그분과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박형수였어요. 박형수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군인 출신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겼거든요. 하지만 눈빛에는 뭔가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박형수가 자신을 소개할 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현재 이 일대에서 한국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래는 아버지가 하던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1992년 폭동 때 아버지를 잃었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자 박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92년 4월 29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당시 20살이었던 박형수는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급하게 집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아버지가 운영하던 마켓에 폭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박형수는 급하게 학교에서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마켓은 완전히 불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였죠. 소방서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박형수가 말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목소리가 격양됐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마켓도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는 거였죠. 그때 박형수는 다짐했다고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였어요. 박형수는 그 후 한국으로 가서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굳이 한국 군대에 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였죠.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해병대에서 3년간 복무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박형수가 말했어요. 전술부터 무기 다루는 법과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모든 걸 익혔다는 거였죠. 제대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꾸준히 받으면서 실력을 유지했다고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박형수는 아버지의 마켓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장사만 한 게 아니었어요. 틈틈이 주변 한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언젠가 92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박형수를 이상하게 봤다고 했어요. 너무 과도한 준비 아니냐는 반응이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박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자체 방어 조직을 만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전환점은 몇 년 전이었다고 박형수가 말했어요.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사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도 늘어나고 있었고 언젠가는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박형수가 설명했어요. 퇴역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각종 장비들도 하나씩 갖춰나갔다는 거였죠. 드론부터 감시 카메라, 그리고 방어용 장비들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했어요. 박형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는 거였죠. 아버지가 당하신 일을 다시는 반복시킬 수 없다면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면서 박형수는 마켓 뒤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소규모 작전 본부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각종 모니터와 통신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박형수가 이 모든 준비가 오늘 드디어 빛을 발했다고 말했어요. 방금 물러간 민병대 같은 위협들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였죠.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박형수는 저 말고도 같이 근무하는 팀원들이 있다며 안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때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이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직 미군 정보부대 출신이라고 했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코리아타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건물의 CCTV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었고 심지어 교통신호등까지 해킹해서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면서 화면 하나가 빨갛게 변했어요. 이준호가 급하게 확대해보니 남쪽 진입로에서 또 다른 수상한 차량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SUV 2대였는데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죠. 바로 그때 김소연이라는 여성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LAPD에서 10년간 근무했다는 그는 정말 베테랑 경찰관 같은 모습이었어요. 각 지점의 요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 준비를 지시했죠. 김소연의 태블릿을 봤더니 코리아타운을 둘러싼 모든 도로를 색깔별로 분류해놨더라고요. 빨간색은 최고 위험 지역이고 노란색은 주의 지역 그리고 초록색은 안전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치고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렇게 김소연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 이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온라인에서 코리아타운 공격 계획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극우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발견한 정보라고 했는데 오늘 밤 자정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허위 정보일 수 있지만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놓칠 수 없다며 박형수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작전본부의 핵심 인력들이 모였는데 각자의 전문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준호는 사이버 감시와 드론 운용을, 김소연은 지상작전과 인력 배치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들은 보안 경계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진지하게 작전 계획을 짜며 자위대 사람들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수는 어딘가로 이동했어요. 제가 따라가도 괜찮냐고 물어보자 박형수는 얼마든지 따라오라며 하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형수가 지하로 안내해주는데 마치 소규모 군부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바로 무기고였습니다. 전술 샷건부터 방탄복 그리고 야간 투시경까지 정말 다양한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박형수가 강조한 건 모든 장비가 합법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총기 소유법에 따라 정당하게 허가받은 것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개인이 이 정도 규모로 무장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게다가 드론 경납고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정찰용 소형 드론부터 화물 운반용 대형 드론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죠. 이준호가 직접 시연해 보였는데 컨트롤러 하나로 여러 대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더라고요. 실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 상점들은 보안 체계가 없을 텐데 방어선이 뚫리면 모두 속수무책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소연은 겉으로는 일반 상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탄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안전점검까지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주요 교차로마다 설치된 차량 차단 시설들도 평소에는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사실 이 평범한 한국인들이 과연 무장갱단을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들은 단지 무장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일 뿐이었거든요. 자정의 테러에 앞서 그들은 몹시 진지했습니다. 작전회의에 따라 그때부터 저녁 8시부터 박형수가 코리아타운 전체에 비상령을 발령했어요. 모든 상점과 가정집에 긴급 문자가 발송됐는데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절대 외출 금지라는 내용이었죠. 김소연이 직접 각 건물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수칙을 전달했어요. 게다가 건물별 비상 연락망이 활성화됐습니다. 각 아파트와 상가 건물마다 책임자를 지정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고 있다는 확인이 들어올 때까지 작전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이 있는 가정에는 특별 보호 조치가 내려졌죠. 박형수가 직접 선별한 경험 많은 요원들이 각 건물의 지하나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대기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어요.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작전 본부에서 커피 냄새가 진동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을 포기한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준호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박형수를 불렀죠. 온라인 채팅방에서 공격 개시 신호가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김소연이 마지막으로 민간인 대피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건물에서 안전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주민들이 지정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그제서야 김소연이 무전기를 잡으면서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거든요. 박형수와 함께 옥상으로 이동했는데 올라가자마자 소름이 돋더라고요. 코리아타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망원경과 야간 투시경을 들고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활기찬 거리는
완전히 적막해져 있었어요. 옥상 구석에 있던 대형 드론들이 윙윙거리며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봤던 장난감 같은 드론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준호가 조종관을 잡으면서 저에게 속삭였어요. 주민들이 모두 안전한 곳에 있으니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자정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이준호의 모니터에 빨간 점들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세 방향에서 무장 집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북쪽에서는 픽업 트럭들과 서쪽에서는 걸어오는 사람들, 남쪽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김소연이 작전 코드를 외쳤어요. 갑자기 코리아타운 곳곳에서 기계음이 들리더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차단 시설들이 도로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으로 통하는 길목들은 더욱 두터운 방어막으로 차단됐죠. 첫 번째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켰어요. 그러자 갑자기 밤이 낮처럼 밝아지면서 북쪽에서 접근하던 픽업 트럭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트럭 안에 사람들이 당황해서 손으로 눈을 가리더라고요. 박형수가 옥상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아직 총은 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있는 쪽으로는 절대 전투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말을 하는 그의 얼굴에 깊은 책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북쪽 검문소에서 첫 번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픽업 트럭들이 차단막을 뚫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김소연이 미리 준비해둔 함정이 작동했거든요. 도로에 깔린 스파이크가 튀어나오면서 트럭 타이어들이 연달아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호가 드론을 조종해서 최루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침입자들이 기침을 하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사용해서 민간인 피해는 없었죠. 서쪽에서는 더 치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도보로 침입하는 사람들이 건물 그림자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준호의 감시망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드론에 달린 대형 스크린으로 침입자들의 얼굴을 실시간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녹화되고 있고 신원이 파악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이게 증거로 남아 신원이 조회되면 별 수 없이 감옥행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침입자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쉬운 타겟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작전이 끝나고 박형수가 각 건물에 안전해제 신호를 보냈어요. 주민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확인을 받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5시에 작전이 끝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박형수가 급하게 저를 깨웠어요. 거실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어젯밤 사이에 LA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베벌리 힐스의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시작된 약탈이 할리우드까지 번져 있었어요. 평소에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차이니즈 시어터 앞이 무법지대가 되어 있었고 유명한 명예의 거리도 온통 쓰레기와 파손된 물건들로 뒤덮여 있었죠. 심지어 경찰은 웨스트사이드와 다운타운 일부를 아예 포기했다고 했어요. 경찰력으로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박형수가 드론을 띄워서 주변을 정찰해보니 코리아타운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미들셔 지역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부서진 상점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경찰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리아타운만은 평온했어요. 어젯밤 침입자들을 막아낸 이후로 오히려 더 안전해진 느낌이었죠. 박형수가 말하길 성공적인 방어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무장 집단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점심때쯤 LA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코리아타운을 포함한 몇몇 지역이 자체 방어에 성공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상시 정부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게다가 주방위군 투입도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군대 투입을 망설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 LA는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코리아타운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박형수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 식료품과 연료, 의료용품 등 필수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특히 주변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거나 피난해서 의료 상황이 가장 심각했어요. 그들이 회의를 하는 사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기사로 써서 원고를 보냈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일이라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있었죠. 그리고는 조금 눈을 붙였어요. 그리고 밤 10시쯤 박형수가 저에게 함께 순찰을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코리아타운 경계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도 사실 작전 본부에만 있으면서 모니터로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방탄복을 입은 채로 거리에 나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활기찬 윌셔대로가 을씨년스럽게 조용한 가운데 가로등 불빛 아래로 순찰하는 요원들의 그림자만 어른거렸죠. 걸어가면서 박형수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주는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갱단들이 활보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시카고에서는 정치 극단주의자들이 정부 건물까지 점거했다는 속보도 있었거든요. 박형수가 특히 우려하는 건 약탈자들의 활동이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기회주의적 범죄를 넘어서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집단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타운도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었죠. 북쪽 경계를 순찰하던 중에 갑자기 박형수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면서 야간 투시경을 조정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간신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옷은 찢어져 있고 가방이나 소지품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박형수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안전하다고 말해도 여성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무서워했어요. 여성이 힘겹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어요.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정치 시위가 갑자기 폭동으로 변하면서 그 혼란 틈에 괴한들이 나타나 지갑과 핸드폰, 심지어 신발까지 모든 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외면당했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여성은 혼자서 몇 시간을 걸어서 코리아타운의 불빛을 보고 찾아온 거였어요. 박형수가 즉시 여성을 업으면서 상처가 깊어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무전기로 임시보호소에 연락해서 의료진을 준비시키는 그의 모습에서 경험이 느껴졌어요. 임시보호소는 교회 지하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한인 의사 두 분이 자원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형수가 여성을 안고 뛰어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죠. 다행히 상처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깊은 찰과상과 탈수 증상이 주된 문제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액을 놓고 상처를 소독하면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 여성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야 더 자세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죠. 그 여성의 이름은 사라였고 다운타운 시위 현장이 완전히 무정부 상태였다는 겁니다. 좌파와 우파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끼어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특히 무서웠던 건 시위대들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무차별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형수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정치적 양극화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말이죠. 코리아타운도 언제까지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라의 상태가 안정됐다고 하면서 며칠간 보호소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형수가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면서 추가 순찰을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코리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형수가 조용히 말했죠. 오늘 구조한 사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죠. 박형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히 코리아타운이 아니라 인간다움 자체라고 하면서 혼란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말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보호소를 다시 찾았을 때 어젯밤에 구조한 사라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상처도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라의 곁에는 한인 아주머니 몇 분이 앉아서 따뜻한 죽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박형수가 말하길 이런 게
진짜 코리아타운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료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의사 이승호 선생님과 간호사 정미영 선생님의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어제 사라의 깊은 열상을 봉합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마치 성형외과 수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흉터가 거의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치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이승호 선생님이 설명해 주길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응급처치와 외상치료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를 앞서고 있다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실제로 사라의 상처가 하루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보니 정말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사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인타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인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사라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고 옷가지를 가져다 주고 있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한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 요새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승호 선생님이 사라에게 발라주는 연고가 좀 이상했어요. 냄새가 독특했거든요. 이승호 선생님은 한국 전통 약재로 만든 연고라고 하시며 한의사셨던 아버지께 배웠다고 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치료법이라면서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어제와 비교하면 사라의 상처 주변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사라는 어제 무장갱단에게 당할 때만 해도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운 좋게 한인타운에 도착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의료진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종이 달라도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면서 회복되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기사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을 무장한 요새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깊은 인간애와 뛰어난 의료기술로 뭉친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박형수가 흔쾌히 취재를 허락해주면서 진실을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녁에 컴퓨터실에서 또다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목격한 모든 것들을 담았어요. 특히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실력과 정성스러운 돌봄에 초점을 맞춰서 썼죠. 기사에서는 사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갔어요. 폭동으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여성이 한인타운에서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했거든요. 기사를 보낸 지 이틀 만에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통신이 불안정해서 이제서야 두 기사를 모두 확인했고 내외부 반응이 모두 좋아서 후속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코리아타운을 지키는 한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달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김소연에게 청년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준호와 이재민을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 도착한 박준호라는 이름의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 같았거든요. 키도 그리 크지 않고 말도 조용조용했는데 가장 믿을 만한 요원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박준호와 함께 순찰을 돌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가 굳이 한국에 가서 군복무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진지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박준호가 말하길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항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세계 최강 수준인 한국 군대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한국 군대 이야기를 하는 박준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훈련 방식이었다면서 특히 예비군 훈련의 강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거든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실전을 가정한 시가전 훈련부터 게릴라전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박준호가 검문소에서 밤새 경계 근무를 서면서 말해준 건데 한국 군대에서는 개인보다 동료를 우선시하는 불굴의 정신을 철저하게 교육받는다는 거였죠. 6.25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실전에서 증명된 한국군의 강인함이 지금 코리아타운 방어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늦어서 죄송하다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느라 그랬다며 이재민이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엘리트였거든요.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에서 나온 인재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재민과 함께 들어온 조종실에 있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박준호와는 다른 동기였지만 결국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IT 강국이 된 배경에는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이재민이 개발한 드론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일하며 스스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혼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재민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박준호 같은 한국 군대 출신의 실전 경험자들과 협력해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나온다면서 한국식 팀워크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재민이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담당하고 박준호가 한국군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면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K방어의 진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준호가 특히 강조한 건 한국 예비군 훈련에서 배운 정신력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군사 훈련을 받은 한국 남자들의 정신력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면서 미군 출신들도 한국식 훈련 방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재민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 때문이라는 거였죠.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발전하는 걸 중시하는 한국 문화가 진짜 강점이라고 강조했어요. 두 사람과 함께 야간 순찰을 돌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준호가 말하길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 강국이 된 배경에는 군대에서 배운 끈기와 단결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한국 정신이 코리아타운을 지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재민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줬어요. 한국이 반도체부터 스마트폰까지 세계 1위를 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협력 정신 때문이라면서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국식 팀워크가 승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기사를 쓰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 그리고 정신력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낸 시너지가 코리아타운의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K-파워의 조합이 미국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독특한 강점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일주일간의 코리아타운 취재를 마치고 본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쓴 기사들이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지면서 코리아타운의 자치, 방어 모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편집부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타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특히 한국식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심지어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취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편집장이 저를 불러서 후속 기획을 의뢰했어요. 미국 내 다른 한인 커뮤니티들도 코리아타운 모델을 따라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을 취재해보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뉴욕과 시카고의 한인타운에서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편집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어요. 다나카라는 일본계 미국인 선배 기자가 제 기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인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보니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 같았어요. 다나카가 회의실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식 자치 방어 모델이 위험하다면서 무장한 민간인 집단위법, 집행기관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보니 평소보다 훨씬 감정적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코리아타운 사람들은 법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거라고 설명했죠. 실제로 경찰도 포기한 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니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자 다나카가 더욱 격해지면서 한국의 과거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군사 독재 시절의 억압적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무력을 행사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성향이 있다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한국은 이미 70년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왔고 군대 문화도 현대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죠. 오히려 한국의 빠른 민주화 과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그러자 다나카가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면서 다른 인종들을 배제하고 한국인끼리만 뭉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기분이 묘했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코리아타운에서 직접 본 건 한국인들이 다른 인종의 피해자들도 똑같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사라라는 흑인 여성을 구조해서 치료해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가운데 다나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일본계 미국인들은 2차 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 경험을 통해 평화주의를 배웠는데 한국계는 아직도 호전적이라는 주장이었죠. 일본의 평화 헌법과 비폭력 문화가 더 모범적이라고 하면서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다나카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편견과 민족적 우월감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일본의 평화주의가 존중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자기 방어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지면서 다른 동료들도 양쪽 입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두 관점 모두 기사에 반영해보자고 제안했는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직접 목격한 코리아타운의 현실이 어떤 편견보다도 강력한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나카는 회의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저는 그 순간부터 제자리로 돌아와 최선을 다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되어서야 겨우 원고를 보낼 수 있었죠. 보나마나 제가 쓴 기사가 훨씬 더 좋은 방향을 일으킬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쳐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쓴 한국식 자치 방어 모델 지지 기사는 구석 한 면에 작은 분량으로 실렸는데 다나카가 쓴 반박 기사는 일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제목도 자극적으로 뽑혀 있었어요. 다나카의 기사는 정말 공격적이었어요. 한국식 자치 방어를 준군사 조직의 위험한 실험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군사 문화가 미국에 이식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커뮤니티들이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항의하러 갔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나카가 더 경험 많은 선배 기자이고 일본계라는 이유로 아시아 문제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였죠. 저는 정말 속상했지만 신참 기자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내 위계질서 앞에서는 사실 확인이나 취재의 깊이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신문사 홈페이지 댓글란에 항의글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다나카의 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군과 함께 싸워본 사람으로서 이런 편견 어린 기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부터 6.25 때 우리를 도운 한국에 대해 이런 식으로 쓰다니 하는 분노까지 한국의 희생정신을 모독하는 기사라는 비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존 워싱턴 교수가 직접 신문사를 찾아온 거였거든요. 아시아 정치학과 군사학을 전공한 권위자인 그가 편집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편집부에 퍼졌어요. 회의실에서 만난 워싱턴 교수는 정말 위험이 있었어요. 70대의 백발 노신사였는데 한국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집장과 다나카 그리고 저까지 회의실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정말 긴장됐어요. 워싱턴 교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나카 기자의 기사를 읽고 정말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40년간 아시아 정치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런 편견 어린 기사가 나온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나카가 뭔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교수가 손을 들어 막으면서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한국이 지난 70년간 이룬 발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도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워싱턴 교수의 목소리에 열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군사문화를 비판했다면서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며 보여준 용맹함을 아느냐고 물었거든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군은 최고 수준의 전투력과 평화유지 능력을 입증했는데 이런 나라의 자치 방어 시스템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어요. 다나카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교수가 계속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력에 대해 말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끊임없는 혁신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거든요. BTS와 K-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강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어요. 워싱턴 교수가 자료를 꺼내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코리아타운의 자치 방어 모델을 학술적으로 분석해봤는데 이건 단순한 무장 조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체계적인 훈련, 명확한 지휘 계통, 민간인 보호 우선 원칙, 최소한의 무력 사용 등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시민 방위 체계라고 평가했어요. 다나카가 겨우 입을 열어서 무장한 민간인 집단이 법 집행을 대신하는 건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워싱턴 교수가 단호하게 법 집행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답했어요. 미국 건국 초기의 민병 때 정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동이며 오히려 이런 시민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미국 정신이라고 강조했거든요. 교수가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과 희생 정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세월호 참사 때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 코로나 때의 모범적 대응 같은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강한 공동체 의식과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라고 설명했거든요. 다나카가 일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교수가 먼저 일본의 평화주의도 존중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자기 방어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처럼 분단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을 체득한 나라의 경험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거든요. 편집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려고 했지만 워싱턴 교수가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나카 기자의 기사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고 제 기사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반한 거라면서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지는 명백하다고 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나카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편집장도 난처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정말 시원했어요. 워싱턴 교수 같은 권위자가 나서서 한국과 코리아타운을 옹호해주니까 말이에요. 워싱턴 교수가 회의실을 나간 후 편집부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나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편집장은 책상을 두드리며 뭔가 결정을 내리려는 표정이었거든요. 결국 그날 오후에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워싱턴 교수의 지적이 합리적이라면서 정정 보도를 내보내기로 했다는 거였죠. 다나카의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수정하고 제 기사를 다시 일면에 크게 실어달라는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정정 보도가 나간 다음 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워싱턴 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국과 코리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변화는 로스앤젤레스 시정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클 톰슨 시장이 직접 코리아타운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거든요. 평소에 한 번도 코리아타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톰슨 시장의 방문 당일 저도 취재차 따라갔는데 정말 흥미로운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시장이 박형수를 만나서 자치 방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박형수가 시장에게 시스템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데 톰슨 시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훈련된 시민들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폭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어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시장이 가장 놀라워한 건 비용 효율성이었어요. 경찰력을 증강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박형수의 설명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모델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톰슨 시장이 검문소 운영 현장을 직접 보면서 감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체계적인 교대 근무부터 민간인 식별 시스템까지 모든 게 군대 수준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시장이 박형수에게 이런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박형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문화적 배경과 군대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거든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따라하려면 상당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톰슨 시장의 반응이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커뮤니티 리더들을 훈련시켜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했거든요. 코리아타운 모델을 LA 전체로 확산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며칠 후 시장이 시의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코리아타운의 자치 방어 모델을 연구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특히 한국식 커뮤니티 방어 시스템이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시의회 회의록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톰슨 시장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군사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런 체계적 접근법이야말로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어 배우는 걸 고려해봐야겠다는 농담까지 했더라고요. 시의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치안 예산 삭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의원들이 코리아타운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시민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예산 절약 효과가 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톰슨 시장이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장 보좌관이 말하길 최근에 한국 역사책을 여러 권 주문했고 한국어 개인 교습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 쇼가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코리아타운을 무시하던 시장이 이제는 한국 모델을 LA 전체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코리아타운의 성공이 단순한 지역 방어를 넘어서 도시 정책 전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